안녕하세요. 오늘 세 번째 시간 노란 책 세 번째 시간 그래서 지난주까지 해서 두 번 1, 2, 3, 4장으로 되어 있어서 1장, 2장에 대한 내용을 두 번 정도 했고 2장과 관련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불교가 지금은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지만 원래는 큰 줄기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교종, 하나는 선종.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교종은 그냥 공부하는 거, 그리고 교리를 익혀서 깨달음을 얻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교상적 관법이라 그래서 이게 화엄종에서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는 교리 체계를 잘 이해하면 사람이 번뇌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우리가 알려고 할 때, 어떤 일을 판단해야 되고 할 때 그 주변 배경에 대한 거를 다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사실 별로 번뇌할 게 없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맹지를 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흐트러짐이 없는 사람이 있어. 왜 그런 일이 가능할까? 맹지는 사면 안 될 것 같은데 도시계획에 대해서 확실한 뭔가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불안이 없죠. 그래서 교종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로 가는 거예요. 하나는 교리를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번뇌를 없애는, 그러니까 주식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해서 이건 확실하게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 물론 뭐 그런 현실에서는 없는데 그냥 비유상 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번뇌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번뇌는 뭐냐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번뇌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말이 쉽지 이게 만만하지 않다는 거죠. 그 공부를 도대체 뭐 주식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그냥 얘기할 때도 삼성전자만 500만 명이 주주다라고 하는데, 주식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만 그런 단계까지 공부를 하는 분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원한 거죠.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는 팀들이 나오는 거냐면 연부를 해서 부처님의 원력을 믿고 그 서원을 믿고 함께 갈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러니까는 내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자력으로, 교종 중에서 그렇게 공부하는 화엄종이라든지 법상종이라든지 이런 데는 공부를 통해서 내 번뇌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저도 그거를 상당히 권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아는 게 많으면 궁금한 게 상대적으로 적어요. 판단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불투명성이 많을수록 사실 사람이 번뇌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참 좋은 건데, 문제는 거기까지 가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잘 나가는 분한테 숟가락을 얻는 거죠. 그게 정토입니다.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한테 숟가락을 얻는 거, 그게 이제 극락 정토 신앙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가용을 탄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교종,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자가용은 아니고 버스 같은 걸 타는 거예요. 운전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부처님이나 아미타 부처님이나 안 그러면 관세음 보살, 지장 보살님 같은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의 또 다른 별칭 중에 하나가 일로왕 보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일로왕 보살이 그런 위대한 보살들을 가리킬 때도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버스 기사인 거지. 그럼 우리는 그걸 타고만 있으면 되고, 그래서 반야용선도 같은 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 책에도 있습니다. 그 반야용선도가 있는데 거기 보면 앞에 관세음 보살, 뭐 뒤에 지장 보살, 그래서 배로 이렇게 실어 나르는 거죠. 우리는 그냥 거기에 타고만 있으면 돼요. 그거는 자가용을 사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유지비도 적고 헐은 거죠. 그러니까 해외여행으로 얘기하면 내가 전부 동선을 짜고, 요즘 젊은 애들이 해외여행 갈 때 지가 어디를 간다 뭐 한다, 그 다음에 비행기 티켓은 어떻게 해야 싸다 뭐 이런 거 쫙 끊는 애들 있죠. 그게 교종. 다 알아보고. 그리고 걔네들 잘 짜는 애들은 제가 옆에서 보면 여행사보다 잘 짭니다.
진짜 그 거리까지 안 가보고 위성지도까지 다 판단해서 이건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말이 굉장히 많아. 그 대신에 그 준비하는데 겁나 걸리죠. 그런 사람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 되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패키지로 가는 거죠. 서유럽 10박 12일 그래서 뭐 8개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가면 됩니다. 그러면 가이드가 먹어라 하면 먹고 찍어라 하면 찍고 그 다음에 여기 내려서 뭐 몇 분 자유시간 그다음에 물건 안 사도 되니까 여기 와서 우리 도장 찍어야 되니까 여기서 30분 있습니다. 이러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예. 그러면 에펠탑에서 사진도 제일 좋은 데서 찍어주고 그 다음에 야경 가시겠습니까? 이러면 돈 좀 더 걷어가지고 야경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교종에서 말하는 정토죠. 일종의 정토, 정토신앙. 그 두 가지가 있고 선이라고 하는 거는 선불교는 완전히 논리적 충의가 다른 겁니다. 자기가 자신의 마음을 직접 관조해 봐서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 거고 교종이 너무 어렵대. 교종이 너무 어렵대.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국회에서 계속 하는 게 뭐냐면 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국회의원들이 계속 법 발의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조금 이렇게 법이랑 관련된 사람들이 머리가 많이 아프대요. 왜냐하면 법을 계속 개정하고 바꾸고 뭘 만들어내고 하니까 자기네들도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짜증이 난데 근데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또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거지. 그런 식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 교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보통 우리 같은 일반 소시민들은 어떻게 사느냐 그냥 법 없이도 사는 거지. 그래서 예전에 그게 있었어요. 중국 역사에 보면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했을 때 육국을 다 겸병하고 전국 칠흥 중에서 자기네 나라 빼고 6나라를 다 한위조 그 다음에 제나라 초나라 그 다음에 제나라 초나라 연나라 이렇게 6나라를 한위조 제초연을 다 겸병하고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법으로다가 이렇게 계속 다스렸거든요. 나라를 법치국가를 표방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중에는 많이 피곤해 하더래. 조금만 잘못하면 다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법에 의한 엄격주의 이렇게 내니까 나중에 항고주 유방이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는 황노학이라는 걸로 통치수를 바꿉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기본적인 것만 지키고 나머지는 싹 폐지. 사람으로서 이 정도만 하면 됐지 굳이 그걸 막 빡시게 할 필요는 없어 라고 해서 사람을 쉬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나라가 번성할 수 있게 되는 토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나라 때 초에는 황노학 이렇게 그래서 교종이 발전하니까 사람이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이 세상에 공부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들 빼놓고는 여러분들처럼 밤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우리 이게 최영실의 예전에 그 상록수 야학 느낌 들잖아. 예. 이런 거 여러분들은 좀 다른 분이에요. 종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교종 스타일입니다. 교종 스타일. 그런데 사람들이 공부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그런 쓸데없는 걸 계속 물어보는 분이 있거든요. 나도 웃겨 그거. 그런 질문을 받으면 나도 웃겨. 제가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닌데 그냥 저는 편식주의자거든요. 뭐든지. 그거는 저를 조금 보면 알아. 먹는 것도 편식이고 하는 게 다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하는 거는 되게 잘하고 못하는 건 신경을 안 써. 그런데 우리는 올인 스타일이거든. 올인 스타일. 이게 이제 쪽박 아니면 대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으로 올라갈수록 우리가 훨씬 강해집니다.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대학으로 가면 고등학교 때보다 훨씬 나아지고 대학원으로 가면 더 강해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공부 잘한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래서 어렸을 때 공부 못한다고 말 진짜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거든. 그 구박당하는 사람들의 그래서 아니 공부를 어렸을 때부터 잘하는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게 왜 문제인지를 몰라.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밑에서 열심히 잘 굴러봤기 때문에 그 슬픔을 잘 알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마치 공부를 잘하는 사람인 줄 사람들이 알아.
맨 처음에는 이게 제가 잘난 척하는 게 재미삼아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믿는다. 그전에는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극강의 잘난 척 그때 했었잖아요. 여러분 모르지? 나는 잘난 척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잘났을 뿐이다. 이거 극강의 잘난 척. 안티를 100만 200만씩 부르는 잘난 척. 나는 그냥 재미삼아 했는데. 그리고 그거 말고 나는 공부를 못한다 이랬더니 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박사를 그렇게 받은 놈이 공부를 못한다고 하면 돼. 그래서 나는 쩔이고, 그랬더니 그럼 우리는 뭐냐. 그래서 너네는 쩌쩌리. 너네는 쩌쩌리 겉쩌리야. 내가 이렇게 얘기해줬거든. 그랬더니 이러다가 제가 면허는 없지만 차를 빨리 사든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다니다가 주워 박히지 싶어. 이런 짓 하다가 진짜 후까지, 인생 후까지 싶습니다. 그래서 공부 못하는 사람의 심리를 잘 아는데, 아무튼 공부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부가 재밌어요? 아니요, 저는 재밌은 적은 없어요. 그냥 심심해서 그냥 소일 삼아서 내 좋아하는 걸 할 뿐이에요. 라고. 그런 게 이제 더 짜증난대. 그래서 논문 쓰는 거를 나는 TV 보면서 십자수 놓듯이 그렇게 논문을 써요. 이랬다 사람들 되게 싫어하던데. 너 지금 그따구로 얘기하지 말라고. 근데 재밌는 거 하면 그게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뭐 이렇게 취미생활 같은 거 이렇게 유튜브 재밌는 거 보잖아요. 텔레비 틀어놓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 좋아하는 건 돼. 근데 하기 싫은 거는 동시에 하려고 그러면 머리 아파요. 근데 재밌어서 하는 사람은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딴 건 몰라도 인문학자 중에서 괜찮은 선생님들 수업은 거의 다 들어봤어요. 제가 대학원을 너무 많이 다녔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다 이렇게 수업을 들어봤는데, 밖에서 볼 때는 약간 똑똑한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 분야에 괜찮은 선생님. 다 공부 싫어해요. 그래서 공부 싫어하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밤에까지 모이신 거는 약간의 그래도 비정상적인 수승한 과보가 있는 거예요. 이 밤에 모였다는 거는. 그래서 공부 싫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교종이 좀 짜증이 나요. 그리고 공부한 사람들이 굉장히 나쁜 짓을 하는 게 어려운 말을 써요. 왜? 있어 보이려고. 쉬운 말을 쓸 수도 있는데 일부러 어렵게 씁니다. 그리고 계속 그 짓만 하다 보면 어려운 말 쓰는 게 자기에게 익숙해요. 그래서 대부분 공부하는 사람들 특징이 이렇게 좀 답답하고 좀 어려운 말 쓰고 이러니까 싫어하죠. 그러다 보니까 선불교는 마음만 있으면 곧장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선불교의 혁명입니다. 그걸 육조 혁명이라고 합니다. 선불교를 닮아가 전래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다 좀 약간 나중에 이렇게 좀 업된 이야기들이고 약간 부풀려진 이야기들이고, 실제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선불교를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를 딱 이렇게 만들어낸 분은 육조 해능 스님이에요. 그래서 육조 혁명, 내 마음이 곧 붓다다. 그러니까 마음만 있으면 곧 누구나 붓다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식의 말은, 사상이나 말은 인도 불교에서 성립되지 않는 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철저하게 중국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선불교가 유행을 하면서 원래는 선불교가 굉장히 쉬운 겁니다. 지금은 선불교가 자꾸 무슨 뭐 최상승 근기라는 등 이상한 얘기들을 자꾸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해능 스님이 까막눈이었다. 무식해도 깨달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굉장히 재밌는 설정입니다. 왜? 어떻게 보면 교조나 조사들이나 이렇게 큰 어른들은 성씨로 얘기하면 시조나 중시조에 해당하는 그런 대단한 분들은 다 무사드고, 그러니까 선생 없이 다 깨닫고, 그 다음에 뭐 한 번만 배우면 일문천호, 한 번 들으면 뭐 한 1000개를 알고, 뭐 아무리 안 돼도 하나를 들으면 10은 알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해능 스님은 까막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조가 까막눈이에요라고 말하는 집단이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바꿔 말하면 그렇게 우리는 쉽고 외연이 넓어. 모든 사람이 가능성이 있고 너네가 우리가 가르쳐주는 대로만 하면 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불교, 보편불교, 그 다음에 대중불교라는 걸 추구하는 게 선입니다. 되게 멋있습니다. 그리고 선불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나중에 제가 선불교만 가지고 박사 논문을 2개를 썼고 지금도 박사 논문을 또 선을 가지고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저 사골산문의 범일국사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 박사 논문을 지금 작성하고 있는 분인데 박사 논문을 써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분 설 중에 아주 재밌는 설이 있습니다. 그게 진귀조사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진귀조사설. 야,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처음에 들어보면 진짜 같은 불교 안에 이런 설이 나올 수 있나? 이건 딱 봐도 너무 너 너무 갔다, 너무 갔어, 선 넘었다 라고 말하는 그게 진기조사설이거든요. 뭐냐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숲 밑에서 35세에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게 제대로 된 게 아니었대. 함량미달이었대. 함량미달이야.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었어. 그거 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진귀조사라는 조사를 만나서 조사에게 지도를 받아서 깨달음을 얻었대. 그래서 조사서는 교종과 달리 계통이 다르대. 선불교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배워야 되는 게 조사선이래. 야, 종교 중에서 진짜 이게 당나라 말에 저는 실제로 중국에서 유행했었던 일부 유행했었던 주장이라고 저는 봐요. 범일 스님이 만들어냈다는 생각은 안 해. 근데 중국에는 이와 관련된 전승문헌이 없어요. 근데 범일 스님이 유학 갔다 와서 그 얘기를 신라에서 한 게 우리 기록에 있어. 그래서 2가지로 패가 나뉘거든요. 범일 스님이 지어냈느냐, 안 그러면 당나라에 있는 건데 요게 이제 범일 스님이 듣고 와서 한 얘기냐, 이 2가지로 패가 나뉘는데 중국에는 있었을 겁니다. 중국에 진짜 특이한 설들 많이 있거든요. 중국에 가면 전에 제가 오대산 산서성 오대산에 갔는데 이 평창 오대산 말고 본점, 우리 본점, 제가 살고 있는데 본점, 문수보살 우리는 체인점이고 본점에 딱 갔더니 문수보살님 생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일빵 해드리고 왔습니다. 그냥 갔는데 생일이에요. 중국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중국 불교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생일도 있어. 그래서 카톡으로 선물 넣어드려야 돼. 오늘 생일이시네요. 이러면서 이렇게 문자 넣어야 돼. 근데 이제 조금 문제가 중국은 그런 외부 메신저들을 잘 안 받아 쓰기 때문에 그래 못 받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일이 안 지워져. 보냈는데 일이 안 지워. 설마 차단 걸어놓진 않았겠지. 설마 나를 차단하진 않았을 거야. 중국 불교에 특이한 거 많거든요. 그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이유는 뭐냐면 중국이 땅이 넓고 문화 배경들이 다 다른 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특이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불교는 일반 교종하고는 층위가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경전도 당신들 거의 경전을 만들어내죠. 그게 조사어록이라고 하는 겁니다. 속칭 말하는 전등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록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런 화두 같은 거, 이런 내용들을 만드는 거죠. 선어록, 그 다음에 선문답, 그 다음에 선행위, 이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교회 별전이라고 해서 분리시켜버리죠. 근데 이 선불교가 색깔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교종하고는 절을 만드는 방식도 달랐던 것 같아요. 지금 그 가람배치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원래 교종 사찰에서는 금당, 그러니까는 대웅전, 지금 현재 대웅전에 해당하는 데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는 거고, 그 어귀는 부처님 집이기 때문에 이 절 전체에 스님들이 살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부처님 집에서는 법을 설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유가 뭐냐면 그거는 부처님 유고시에 제가 대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럼 부처님이 지금 안 계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불상을 뭐하러 만드냐, 이제 이런 논리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불국사 같은 데 가보시면 대웅전 뒤에 강당이 있어요. 무설전이라고 강당, 무설전이라고 강당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대웅전 뒤에서 따로 그 강당에서 스님들이 가르칠 수 있게 이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종이 되면 내 마음만 자각하면, 내 마음을 내가 환기해서 밝힐 수만 있다면 그러면 내가 곧 붓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조 단경에 보면 해능 스님을 부처님이라고 표현하는 부분도 나오고, 부처님이라고 봤기 때문에 경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록이라고 하는 거고, 성인이 직접 찬술했거나 관여한 문건만 경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해능 스님을 부처님급으로 받는 것 같다 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곧 선종에서는 내가 부처님이고, 조사스님 우리 선생님이, 마음을 밝힌 우리 선생님이 곧 부처님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굳이 강당이 필요 없고 법당에서 부처님 앞에서 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웅전이라든지 이런 표현 대신에 원래의 공식 명칭은 금당입니다. 금빛 사람이 사는 집이라 그래서 금당. 금빛 사람이 누군지는 아시겠죠? 부처님. 그래서 불보살님은 금색으로 저렇게 장엄하는 게 기본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당이라고 했는데, 선불교에서는 큰 스님이 직접 법을 설하는 것까지 법당에서 다 하다 보니까, 이 금당에서 하다 보니까 여기를 법당이라고 해서 양수 겹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모시고 제가 지금 있는 이런 방식이 법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 부처님도 모셔져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말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룰이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는 분리되어 있고 하나는 공간이 합쳐져 있고 그리고 스님들도 마음만 밝히면 부처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 안에 삽니다. 원래는 절 영역 밖으로 나가서 살았는데, 사찰 영역, 그건 부처님 땅이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경복궁의 왕과 직접 관련된 식솔들 아니면 허저분한 나인들 외에 살 수 있느냐? 없다. 영의정 집안도 못 살고, 그 다음에 왕실이라도 직계, 그 다음에 큰 나이가 어느 정도 큰 아들들은 살 수가 없다. 아니 맞잖아요. 사극 같은 데 보시면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처럼 절이라고 하는 데가 사실은 부처님의 공간이기 때문에 스님들은 거기 못 살고 밖에 나가서 살았다. 마치 성장한 왕의 아들들이 밖에 사는 것처럼. 그리고 출퇴근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스님들이 이제 부처님을 법왕이라고 그러거든요. 법왕. 그래서 스님들을 부처님의 아들로 봐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 어떻게 집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문수보살 같은 경우를 출가했다라고 해서 문수살이 법왕자 보살, 그러니까 부처님의 아들 이런 식으로도 봐요. 예전에는 스님들을 복전이라고도 불렀었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라고도 쓰고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아무튼 그렇다 치고 선종에서는 내 마음만 밝히면 내가 붓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붓다가 될 잠재자예요. 그러니까 왕궁에 그냥 살아도 되지. 나도 곧 지금 왕은 아닌데 될 수 있어. 그래서 선종 사찰에서는 선불장이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선불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부처를 뽑는 과거 시험장. 예전에 다나 천연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과거 시험 공부를 하러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한 절에서 묵게 됐대요. 이제 중국이 땅이 넓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과거 시험 같은데 이렇게 보러 가면 산 넘고 물 건너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산 넘고 물 건너다 보면 거기 유숙할 데가 절밖에 없는 거죠. 민가가 있는 도시 쪽으로 갔으면 민가에서 살면 되는데, 산에서 뭐 걸리면 아니 그렇잖아요. 그냥 생각을 해봐도. 그래서 절에서 유숙하게 됐는데, 그 절의 스님이 이제 꼬드기들 하는 거죠. 딱 얘기를 하면서 어디 가냐 이랬더니, 그 과거 시험 보러 가는 사람 뻔하거든 이게. 그러니까 나 과거 시험 보러 가는데 이랬더니 과거 시험을 봐서 관리가 되는 선관장이라고 합니다. 관리를 뽑는 곳. 거기 말고 그거는 임기가 있고 임기 없고 완전히 끝나는 대박 뽑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냐? 이랬더니 그게 뭔데? 이랬더니 선불장, 부처님을 뽑는 곳이 있어.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선불교로 전향을 해서 수행을 해서 큰 스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불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공간들, 그러니까는 수행하는 공간이 다 부처님을 뽑는 도량이에요. 선불장.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도 선종에서는 스님들도 절 안에 같이 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영역, 법당 영역이 있고 그 따로 스님들 사는 영역이 있어서 그런 거지 같은 범주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종은 절 밖에 살고 스님들이, 선종에서는 절 안에 살아. 그러면 대웅전에 사느냐?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런 식으로 그런 사찰로서 제일 대표적으로 잘 남아 있는 게 양주 회암사입니다. 거기 스님들 굉장히 많이 살았고, 스님들이 너무 많이 살다 보니까 교종 사찰은 전염병이 잘 안 돌아요. 교종 사찰에서는 전염병이 잘 안 돌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안 살잖아, 사람 안 살잖아. 출퇴근이잖아. 근데 선종 사찰에서는 전염병 얘기가 나옵니다. 왜? 계속 사람이 살게 되니까 많은 사람이 절 공간 안에, 한정된 공간 안에 계속 살게 되면 뭐 음식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 지저분한 배설도 생기게 되고, 이런 데서 수인성 전염병들이 돌게 되거든요. 그래서 회암사와 관련해서 그런 전염병 얘기들이 나와요. 그건 대중이 많이 살았다는 뜻입니다. 많이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종 사찰은 그렇게 함께 사는 게 원칙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다 보면 가람배치 형식이 바뀌어요. 절 구조가 바뀐다고. 스님이 사는 공간하고 스님이 사는 절하고 스님이 안 사는 절하고 다르겠죠. 어디가 더 깔끔할 것 같아요? 스님 안 사는 절이 훨씬 깔끔합니다. 스님 사는 절은 아무래도 사람이 살다 보면 지저분한 거죠.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사무실과 그 다음에 자기 집 생각하시면 되죠. 어디가 더 깔끔해요? 특별하지 않으면 사무실이 더 깔끔하죠. 거기 주거 공간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차이들이 있다더라. 그러면 지금 그런 절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느냐?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지금은 나중에 다 이게 섞여서 지금은 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다 섞어놨죠. 조선 초에 이방원하고 세종이 다 섞어가지고 지금은 도깨비 방화인 같은 걸로 한번 휘저어놔서 잘 차이를 못 느낍니다. 그런데 원래 잘 나갈 때는 그런 차이들이 있었다더라. 그리고 선불교는 자기 마음을 밝히는 거다 보니까 내 눈의 안경이에요. 그래서 미학적 판단이 가능하고, 이거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미학, 내 눈의 안경.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나는 눈이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이뻐 보인다. 내 판단이에요. 내 판단. 내 판단.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정체가 보인다. 정체가 드러난다. 멀리 있어야 돼. 멀리 있어야 돼. 그래서 철학적 판단은 교종. 철학적 판단은 뭐냐면 답이 있는 거. 그러니까 미학적 판단하고 철학적 판단의 차이가 뭐냐면 아파트와 문화재의 차이입니다. 아파트와 문화재의 차이. 아파트, 지금 뭐 아파트 값이 어쩌네 저쩌네 해도 금매로 내도 상한선, 하한선이라는 게 정해져 있죠. 아니, 눈에 뭐 딱 정해진 건 아니야. 근데 내가 10억짜리를 3억에 내놓는 놈은 없어. 10억짜리를 금매로 9억에는 내놓을 수 있겠지. 더 급하면 8억 5천에는 내놓을 수 있겠지. 하지만 5억, 2억 이렇게 내놓는 놈은 없죠. 아니, 맞잖아.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돌아가는 그래프가 있는 거죠. 아니, 맞잖아. 집 없어? 뭐 김병만이야? 정글의 법칙이야? 왜? 그래서 아파트는 그런 걸 철학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동폭이 없고 답이 이렇게 계산을 하면 답이 어느 정도 딱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고, 문화재나 안 그러면 뭐 예술품 다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답이 0원부터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미술품 경매를 들어갔는데 그게 뭐 10배 이상 경쟁이 붙어가지고 10배 이상의 가격으로 낙찰됐어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 토픽에 나오잖아. 아파트를 내가 살려고 했더니 10배 이상, 10억짜리인데 내가 100억 주고 샀어요. 그걸 왜 사? 아니, 맞잖아. 그거 미쳤지. 그걸 왜 사? 이렇게 나오는 거고, 예술품이라든지 문화재 같은 경우는요, 그거는 그쪽에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관심이 있으면 그건 돈을 떠나는 가치예요. 그리고 관심이 없으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미학적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실제로 저희 어렸을 때 새마을 운동하고 할 때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봤었는데,
그때 문화재 진짜 많이 버렸다니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상황들을 아실 거예요. 그때 눈 밝은 사람 그때 있었으면 진짜 많이 저거 했을 거예요. 문화재 진짜 싹쓸이 할 수 있는 시절이었었어. 그 새마을 운동이. 녹그릇을 양은하고 바꾸고, 그 다음에 뭐 고서나 이런 거는 그 손가락에 껴 먹는 꽃갈콘보다 훨씬 거지 같은 그 노란 과자, 그거 그냥 쩐내 나는 기름 맛밖에 안 나는 거, 그거 요거 한 바가지를 그런 거 이만큼 갖다 주고 받아왔어. 좋다고 그거 이게 손가락에 껴서 먹다 보면 손가락에 기름이 trự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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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어. 아니 그런 거였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고등학생 때 고등학생 때 정도에 청계천에 가면, 지금 청계천 저거 다 풀었지만 예전에 복개했었잖아요. 거기 고서점들이, 이렇게 중고서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는 서울 쪽에 있었으니까. 근데 가면 고서를 진짜 이만큼씩 쌓아놓고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의자 대용으로 써요. 그래서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권당 1,000원에 가가 이렇게 말만 잘하면 몇 개 사면 하나 더 줄 정도로. 진짜요. 진짜. 지금 그런 거 물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 맞고 뭐 이렇게 대충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미학적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한테는 엄청난 거고,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아무 쓸모 없는 거고, 우리도 문화적으로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이 되고 난 뒤에 그런 가치들에 대해서 재인식하게 된 거지, 전에는 사실 별로 대단하게 안 봤죠. 그래서 선불교라고 하는 거는 진운의 안경 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진운의 안경이다 보니까 이제 단점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이 미학적 판단의 단점이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줘도 되는가 모르겠다. 최대 단점이 너무 주관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내로남불이 될 수 있어. 내로남불이 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렇게. 그래서 조금만 판단을 잘못하면 객관적 잣대가 없기 때문에 이 한계로부터 자꾸 선을 넘게 돼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미학적 판단도 하고 철학적 판단도 하고, 인간은 두 가지 잣대를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한번 보면 되게 재밌지. 어떤 때는 심리적 저항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예전에 그 롯데마트인가, 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뭐 통큰 치킨인가 뭐 반값 치킨인가 뭐 내놨다가, 그때 그게 인기를 있었지만 소상공인을 침해한다, 대기업이 소상공인을 침해한다 이래가지고 그게 얼마 있다가 없어졌죠. 근데 이번에는 지금 신세계 이마트인가 거기서 지금 뭐 6,000원 7,000원짜리 치킨을 했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잘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완전히 바뀌었죠. 그때는 욕먹고 막 내렸는데 지금은 바뀌었죠. 아니 비슷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되고 그때는 안 됐던 거야. 이유는 뭐냐면, 그때만 하더라도 코로나 전이어서 배달료도 별로 없었고 치킨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소상공인의 상권의 침해라고 봤었고, 지금은 배달료도 올라가지고 치킨 같은 거 하나 사 먹으려면 막 2만 원 막 이렇게 줘야 되니까, 이게 지금 뭐 올라도 너무 올랐다 이렇게 약간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하니까, 아 저놈의 새끼들 시원하다. 아니 지금은 분위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 맞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뭐냐면 사실 미학적 판단이에요. 똑같은 반값 치킨을 했는데 그건 철학적 판단이에요. 대중의 반응이 다르죠. 이게 미학적 판단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게 로맨스가 될 수 있고, 지금 신세계 입장에서는 로맨스가 된 거고, 그때 롯데마트 입장에서는 그거는 불륜이 된 거예요. 생각해보면 롯데마트 입장에서는 야, 왜 내가 할 때는 이랬어? 또 가능한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두 종류의 층위가 있고, 그러니까 철학적 층위가 있고 미학적 층위가 있고, 그 중에서 문화가 발달하고 선진국화될수록 미학적 비율이 훨씬 더 커집니다. 그래서 취미 판단, 자기 개발, 그다음에 자기 만족, 자기 성취 이런 쪽으로 가는 게, 그래서 제가 선불교야말로 지금 현 시대 4차 산업 시대에 가장 맞는 수행 문화가 선불교다라고 말하는데, 나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다른 분들은 되게 어려운 얘기를 해요. 계속 당나라 송나라 얘기만 더럽게 해서 하니까 난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사실. 이유는 뭐냐면,
송나라가 우리나라 고려시대 얘기예요. 당나라가 우리나라 통일신라 시대 얘기고, 우리나라 통일신라 시대 얘기하고 고려시대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봐. 사람들이 듣겠나? 조선시대 얘기해도 아이고 저 꼰대 이렇게 나올 건데,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 뭐 아재 개그 이러는데, 아재 개그보다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할배 개그, 할배 개그보다 조금 더 올라가면 외정시대 개그. 근데 누가 당나라 개그를 하고 있는 거야. 야, 이게 꼰대가 아니라 이거 화석이라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시대에 맞는 걸로 이걸 리뉴얼을 해줘야지. 그래서 그 정신만 남기고, 아 이런 거만 있다더라. 사실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의 틀에 갇혀버리면 그건 죽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선불교주의자로서 좀 안타깝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아무튼 선종과 교종은 차이가 있다. 차이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하나는 주관중심주의, 하나는 약간의 객관화 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 그래서 교종 같은 경우는 위험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주식, 아파트, 금 이런 거는 이런 게 교종입니다. 그럼 선종은 뭐냐? 코인입니다. 이게 뜬금없이 갑자기 이렇게 올랐다가 뜬금없이 떨어져. 이게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은 거의 야바우급이죠.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쪽으로 하는 분들을 제가 거의 못 봤고,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코인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젊은 겁니다. 그냥 좀 잃었더라도 아, 나는 젊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보톡스 한번 맞았다 생각하고 그냥 가세요. 그런데 금이나 달러나 뭐 이런 거 투자하는 거는 좀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물론 주식은 그거보다 변동폭이 크지. 그렇지만 그런 게 일종의 교종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거기에는 아 이래서 값이 떨어졌을 거야. 누가 그러던데 카카오뱅크 뭐 이런 게 값이 떨어졌는데 왜 떨어지느냐 이랬더니, 아니 그냥 사용이 좀 편한 것 뿐이지 하는 짓이 일반은행이랑 똑같은데, 그럼 일반은행 주가 정도가 나오는 게 맞지 왜 꼭 그게 더 주가가 더 높아야 되느냐 라고 말하더라고. 그 말 듣고 보면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주식이라고 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은 약간 교종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좀 안정성 있는 거. 그 다음에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인과관계를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죠. 아 이건 이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 겨울이 온대요. 뭐 이러니까 삼성전자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뭐 삼성전자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반도체 기업들이 다 떨어진대요. 우리가 들으면 아 그렇구나. 우리가 선제적으로 알 수 있으면 대박. 근데 선제적이긴 아니더라도 얘기를 들어보면 아 그래서 그런가 봐. 납득이 되잖아요. 납득이. 그죠? 코인은 없어. 그냥 뜬금없이 올라가. 그리고 인과율을 초래했다니까? 그게 미학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이 사람 좋은데 이유 없고 사람이 사람 싫은데 이유 없다. 돈 잘 주고 잘 사줘도 싫은 놈은 싫은 거고, 나한테 돈을 뜯어가도 좋은 놈은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 생각해봐요. 열심히 뜯어가도 이쁘잖아. 안 이뻐요? 입양인가? 아 이런 거 요즘은 잘못 말하면 또 훅 가는데. 그래서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회가 발전하고 선진화될수록 미학적 판단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제조업을 원래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자, 전기 뭐 이런 거 잘 만들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더 이상 선진국들을 따라가기 어려운 부분이 디자인. 디자인. 그래서 그런 디자인이 점점 무게 비중이 커지거든요. 삼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디자인을 요즘은 잘하죠. 나름. LG도 백색가전 예전에 그 진짜 촌스럽게 냉장고를 우리가 다 관짝같이 만들었었잖아. 하얀색 관짝.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은 꽃그림도 넣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잖아요. 천편일률적으로 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디자인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선진국가 될수록 더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인 값이 오히려 제품 값보다 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명품이에요. 그게 명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미학적 가치라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은 선불교의 시대예요. 원래는 선불교의 시대예요. 그리고 선불교가 유행할 때 실제로 당나라가 엄청나게 잘 나가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경제력이 됐을 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언제나 하거든. 여러분이 젊으셨을 때는 이 나라가 좀 경제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 치여서 이렇게 자신을 드러낸다거나 개발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약했어요. 근데 여러분 자녀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죠. 저게 과연 내가 낫나 싶을 정도로 좀 다른 행동들을 하는데 그게 경제력이 풀린 시절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고방식이 좀 다른 겁니다. 그거는 걔네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걔네는 걔네 상황에 맞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생각 시대에 맞는 생각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단 두 분 다 문제는 없는데 시대가 바뀌었고 그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더 피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젊은 분들하고 싸우면 잘못하면 집니다. 그래서 그까지 말씀을 드리고 섬종과 교종에 대한 차이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찰 건축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좀 많이 다르다더라 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장 기도란 무엇인가와 관련된 이야기 잠깐 해드릴게요.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는 가장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부를 잘할 거라고 하는 것도 오해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저 사람은 굉장히 합리적이어서 기복적이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기복 좋아하고요. 주술적인 사람입니다. 머리 나쁘고 기복이고 주술이고 우리 그런 사람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뭐 기복적인 거는 안 좋은 거예요. 복을 비는 거 기복. 저는 복을 비는 게 종교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들이 기복에 대해서 비판적이라면 너는 종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너는 종교의 속성 기본을 이해하지 못해. 예. 사실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떤 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우리가 먹고 살기 좋아진 뒤에 다이어트가 있는 거지.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나 90년대생인데 자꾸 이런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우리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밥 먹고 걸어 다니고 이러면 야, 배 꺼진다 이러던 시절이 있었어. 뭐에 배를 꼬투리고 그래 이렇게 그게 혼나는 일이야 어른들한테. 밥 먹고 그대로 자빠져 있어야지. 이렇게. 그리고 뭐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운동하지 말고 노동. 밭에 가서 이를 불 뽑고 뭐 이러면 되지. 뭔 운동을 해. 그러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먹고 살기가 좋아지고 하니까 안 먹어도 사람들이 다 살이 쪄서 먹는 것도 없대. 이렇게 물어보면 먹는 것도 없대. 그런데 막 살이 계속 늘어나.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상하 성장판은 닫혔지만 전후 좌우 성장판이 열려 있어서 계속 팽창을 해. 그래서 이렇게 높은 건물에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보면 동그라신 분들도 많이 있어. 이렇게 이게 우산을 쓰고 다니나 싶은 정도로 뭐가 있어. 그래서 요즘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가 있잖아요. 아니 맞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은 젊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 연세 드신 분들은 몸 관리를 위해서 다이어트 해야 되고 또 이제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게 되면 무릎이나 이런 관절 나가면 진짜 힘들어지니까 먹고는 싶지만 참고 뭐 6시 이후에는 안 먹어요. 뭐 별 다 있어. 6시 이후에 안 먹어요 하는데 나랑 먹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왜 먹어? 이러면 오늘만 먹어요. 뭐 별 사람이 다 있어. 이렇게 보고 있으면 뭐
물만 먹고 이렇게 살이 찌시는 분들도 있는데 먹는 것만 가지고 보면 진짜 많이 먹는데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이 있어요. 저거는 병인가? 회충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무튼 살 안 찌는 분들이 있어. 근데 그게 축복입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맞잖아요? 그게 복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일을 해서 여러분 자식들이 공부를 잘하고 어떤 좋은 조건을 가지기 위해서 많은 뒷바라지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잘 돼봐야 대기업 취직하겠지. 그러면 옛날로 얘기하면 대갓집 종살이. 그러면 그 사람이 머리가 좋고 막 이래갖고 막 올라갔어. 이명박 대통령처럼 막 신화적으로 올라갔어. 라고 해도 회장까지 올라가느냐? 안 되지. 회장은 성골이어야 되거든. 그게 복입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이재룡 회장님이 시험 봐서 올라간 거 아니잖아. 아니 그렇지 않아? 시험 봤어? 아니잖아. 그래서 그게 다 복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알바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갖고 돈 모아서 성형수술한대. 그런 애들도 있어. 이쁘게 태어났으면 끝이야. 왜 그렇게 태어나래? 맞을까봐 차마 말은 못하지만 그 이쁘게 태어난 게 복이야. 그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사람들이 뭐 기복이 나쁘다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복이 있으면요 노력하는 거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왜 이렇게 쇠가 빠지게 저녁까지 나와서 이렇게 먹고 살라고 힘들게 살겠어? 복이 없어서. 복이 없어서요.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저는 제가 살지 않는 모든 절에 가서 복전하며 돈을 놓는 사람이고 향을 키우는 사람이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조금씩 바뀐 것 같다. 복이에요. 그게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왕필이 그렇게 머리가 좋고 그래도 23살에 죽었고 그거 뭐 제대로 하겠어요? 23살? 그렇게 가는 거고. 부처님 당시에도 아라한 중에 그 복 없는 아라한이 있었어요. 복 없는 아라한. 그래서 탁발만 가면 오늘 배식 끝났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 가면 오늘 끝났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리불이 내 뒤로 따라오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봐줬더니 나는 무슨 도대체 기구한 운명이길래 이러냐. 그러면 나중에 자살하라 그래요. 그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사리불이 네가 전생에 워낙 그짓 짓을 많이 해놔가지고 지금 뭐 받을 게 없다. 이게 지금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 중에서 노력해서 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진짜 운빨, 쇠복, 가피, 그 다음에 음덕, 그 복입니다. 그리고 그게 엄청난 비중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뭐 타짜면 모르는데 일반 그냥 뭐 미나토나 고스톱 치는 상황에서는 뒷장이 잘 붙어야 돼. 내가 든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뒷장이 잘 붙어줘야 되거든.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주 노력을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버드 대학에 갈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워낙 형편이 좋기 때문에 사실 재벌집 아들들이 다 미국의 메이저 학교를 나오거든요. 안 그러면 영국 학교 나오거나.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 애가 유학 갔어요 이러는데 영국 유학 갔어요. 그럼 영국요? 한 번 더 물어보거든. 왜? 영국으로 갔다 이러면 살만해. 살만해. 형편 좋아. 저도 우리 선생님이 미국 가라고 스님은 미국만 갔다 오면 참 잘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누가 대주는 놈이 있어야 가지. 내가 진짜 여기서 요만큼까지 여기 나왔다. 여기까지 몇 년만 버티면 당신이 미국에서 유학한 내 지도 교수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교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 학비 정도는 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그 몇 년을 버틸 수 있는 거를 뭐 만들어 봐라. 그때 제가 향을 너무 덜 피고 다녔어. 그때 내가 향을 엄청나게 피우고 다녔으면 지금 국제적 유튜브를 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
이게 내수용만 맨날 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 너무 슬프지. 제가 2번 그런 권고를 받았거든요. 한 분은 미국 가서 하라고 그랬고 한 분은 북경대 가라 그랬어요. 저한테. 스님은 어차피 불교는 어느 정도 충분히 다 되니까 북경대를 가서 차라리 중국 철학을 하든지 뭐 이렇게. 그때만 하더라도 이 북경대 가기가 되게 쉬웠어요. 저기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북경대 진짜 저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못 갔던 이유가 뭐 총알이 있어가지고 막말역에서 쩌리인데, 쩌리의 슬픔인데, 그래서 그게 다 복의 문제예요. 그러면 지금 가면 되는 거 아니냐? 다 늙어서 뭘 가냐?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다 그게 시기가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 리즈 시절이 있었잖아. 잘 나가던. 그때 여러분들이 그 주가 좋을 때 선택을 좀 잘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건데 그때 향을 덜 피워서 그래. 향을 덜 피워서. 그래서 종교의 본질은 기복이에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기복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게 유교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보면서 저는 유교 쪽에 공부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교란 무엇인가 일본 학자가 쓴 책인데 대단해요. 제가 보면서 이 사람 책은 진짜 참, 여러분들은 볼만한 책은 아닙니다. 그게 좀 어려운 책이에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결국 유교는 계속해서 깔끔해지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성리학이나 이런 데서 이기론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론적인 데 중심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기복적인 부분들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다. 불교도 사실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는 수행 중심이에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멋있는 소리들을 자꾸 해. 그런데 사실 그 절 유지하는 거 보면 다 천도제 하고 있어. 이게 뭔가 싶지? 그래서 유교가 나중에 외래적인 힘에 의해서 동아시아에서 이렇게 확 한번 두드려 맞잖아요. 그러니까는 청나라는 아편 전쟁 때 다 박살이 나는 거고, 우리나라도 아시다시피 뭐 다 거덜이 나버렸잖아요. 그랬는데 유교에서 현재 남은 건 뭐냐? 그 이기 심성론 이런 거 싹 없어졌고 상례 제례 상례 제례 나왔지. 상갓집, 그 다음에 제사, 그리고 결혼식 때 패백 일부 남은 거 없어. 그러니까 기복적 요소만 딱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적인 게 얼마나 생명력이 강하고 그 종교의 본질인지.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교 같은 경우는 원래 장의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유생이 장의사 출신이었기, 그거는 사마담의 육가략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냥 제가 폄하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원래부터 걔네 전공이 그거였었고, 지금 현재 남은 거는 현실에서 유교는 문화적으로만 남았지 나 유교 믿어요라고 하는 사람 찾기가 굉장히 어렵거든.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아마 종교인구 조사를 했으면 95% 이상이 유교였을 건데, 지금은 유교를 믿는다고 체크하는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은 거는 그 본질, 기복만 남았어요. 그래서 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기복성으로부터 100% 탈피할 수가 없다. 그리고 실제로 불교에서 제가 좀 가증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꼭 우리는 수행을 할 거예요 뭐 어쩌고 하지만 실제로는 뒤로는 다 기복적인 걸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천도제 같은 걸 생각보다 잘 안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꼭 천도제를 스님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49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 아니면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말은 제가 굉장히 기복적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런 걸 믿습니다. 실제로 천도제나 그런 걸 믿지만 상대가 원하지 않으면 특별히 권하지 않아요. 그런데 꼭 뭐 수행하고 그런 거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이 수입원은 또 거기서 내. 그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마치 기복이 낮은 것처럼 안 낮습니다.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공부를 지가 미친 듯이 해가지고 돈을 벌어봐. 이재룡 회장님 같이 되겠나? 그게 복이에요. 수술을 그러니까 알바해가지고 수술을 100번 받아봐라. 연예인들만큼 태어나서 잘 나오는 애들만큼 견적이 나오나? 안 나옵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노력으로 물론 제가 교육학 하면서 늘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노력해서 결국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가 있는데 그건 사실은 사기입니다.
진짜 강한 건 노력해서 못 이깁니다. 여러분 운동해 보세요. 저보다 키 클 수 있을 것 같아? 안 돼. 탈모 노력한다고 털이 날 것 같아?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나는 탈모가 불치병인 거를 전두환 대통령을 보고 어렸을 때 알았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크고 그때도 약이 없다는 걸 알았다. 누구를 보고? 고르바초프를 보고. 그리고 나서 오늘날 현대에도 탈모는 불치병이라는 거를 제프 베이조스를 보고 아마존의 CEO, 전 세계 두 번째 부자예요. 일론 머스크 다음으로 그분을 보면서 탈모는 안 되는구나. 차라리 흑채를 뿌리는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왜? 그게 극복이 되면 그분들은 심겠죠. 한 알에 1,000만 원을 심어도 제프 베이조스 같은 사람은 심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뭐 하루 이자도 안 될 걸? 이거 다 심어도? 자기 재산에 하루 이자도 안 될 거야. 그런데 왜 그 사람이 미뤘겠어? 불교도라서 그런가? 우리 선배인가? 미나 안 미나 비슷하겠지. 원판이 좀 부족하겠지. 그 얘기는 뭐예요? 불치병은, 탈모는 현재까지는 약이 없구나. 치료 가능성이 있으면 그 사람이 10억, 20억, 100억을 넣어도 재산이 뭐 100조 단위가 넘어가는데 그거 뭐 10억, 20억 지 몸에 들이는 게 아깝겠어요? 충분히 가능하죠? 아니 그렇잖아. 그래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노력한다고 털이 나요? 안 돼요. 그래서 제프 베이조스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털을 잃었다. 털복이 없는 거지. 털복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 되게 멋있게 봐요. 그 사람 되게 멋있게 봐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혼했잖아요. 이런 얘기 해도 되는가 모르겠다. 이혼했는데 마누라한테 이혼하면서 50조를 줬어요. 지금은 더 많을 거야. 이게 환율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이혼하자마자 그분 부인이 전 세계 여성 부자 중에서 몇 손가락 안으로 올라왔어. 이게. 야, 참 대단한 거지. 그러고 보면 내가 삼성은 좀 쪼밀하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 나 같으면 산 그게 있어서 그냥 훅 띄워줄 것 같아. 띄워줘도 남거든. 아니 싫으니까 이혼을 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살아온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그 얘기 한다고 강태공이 마누라랑 이혼할 때 보면 각박하게 하거든. 자기가 굉장히 신분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마누라가 자기 못 나갈 때 찌리할 때 구박했던 거를 가지고 사람 트집 잡아가지고 조져버린다고. 그런데 강태공과 비교되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소진이라고 하는 분은 굉장히 그 사람도 안 나갈 때 이렇게 찌리할 때 구박받았거든. 근데 자기가 잘 나가니까 제우를 잘 해준다고. 그래도 내가 어렸을 때 내 힘들 때 다 당신들 덕분에 먹고 살았는데 내가 구박은 받았지만 다 먹고 살았는데 그 같이 잘하면 되지. 저는 사실 소진이라는 사람을 훨씬 더 멋있게 보거든요. 강태공 같은 이런 저런 사람들 저거 뒤끝에 막 진짜 그 마누라 살기 어려웠었겠다 내가 그 생각을 해. 그래서 저는 제프 베이조스 같은 사람 굉장히 멋있게 봅니다. 야, 이혼하면서 50조. 부럽지? 그리고 마누라도 얼마나 좋겠어. 1조만 줘도 이혼하겠다. 아니 1조를 사람이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미친 듯이 막 써도 이상한 짓만 안 하면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멋있게 생각하지만 털복은 없다는 거. 그래서 복은 노력으로 채워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복과 지혜라고 하지 지혜와 복이라고 안 합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복이 우선입니다. 지혜가 아무리 있어도 복이 너무 없으면요 성공도 못하고 하나 이렇게 머리 디밀지도 못하고 죽어요. 아니 생각을 해봐. 아인슈타인보다 더 대단한 천재가 나왔어. 어디에서? 가봉 이런 데서.
교육을 제대로 받나 뭘 하나 이거 흙 파다가 죽는 거요. 그래서 복 없으면 끝이에요. 뭐 머리 좋으면 되고 웃기고 있네.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복도 내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복이 최고예요. 뭐 나중에 뭐 어떻게 다 필요 없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상계나 이런 거 보면 내세 득작볼 다음 생에 부처님 됐어. 지금 뭔가 나와야지. 뭔 헛소리야 이게. 지금 뭐 되겠어? 지금 나한테 뭔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인스턴트 마일리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라면도 끓여 먹는 게 아니고 컵라면. 그래서 그런 식이 진짜 기복의 하이라이트는 사실 그거예요. 바로 현생복. 현생복. 지금 바로 땡기는 거. 가불이지, 가불. 그게 최고복입니다. 최고복. 그래서 기복이라고 하는 게 절대 나쁜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노력한다고 기복을 이길 수 있냐? 원익입니다. 복력이 수승한 사람을 노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제프 베조스가 노력한다고 머리가 안 자라고 김병만이 노력한다고 키가 안 자라는 것처럼 타고난 한계, 그건 그분들의 복이에요. 그분들이 무슨 다른 복은 많이 있지. 그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머리도 타고나는 거고요. 성격도 타고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모도 타고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돈. 돈은 아주 많이 가지고 다닐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상 내가 활용할 수 있죠. 돈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외모지. 외모 굉장히 강력하지. 그래서 신원서판이라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외모, 그 비주얼 굉장히 중요한 거고,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 먹으면 똑같아요. 나이 먹어도 좀 틀려요. 미안한 얘기인데 약간 달라요. 그거는 이제 안 되는 분들이 이제 방어 기제로 얘기하는 거고, 나이 먹어도 좀 다른 건 다른 거고. 그래서 그런 거 말고 더 본질적인 거는 이제 죽으면서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업이라고 하는 거. 자기 행위. 그래서 그 행위를 밝히는 게 종교적인 거고, 사실은 그게 수행이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하고 이게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복하고 분리가 되면, 그러니까 복이 어떻게 보면 복이야말로 백종원의 만능 간장이에요. 모든 걸 다 깔아주는.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다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래서 누가 그러던데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느냐? 부자는 내가 원하는 걸 지를 수 있는 사람. 꼭 돈이 뭐 어느 정도 이상 돼야 부자다가 아니고, 내가 이거를 뭐 갖고 싶어, 뭐 해보고 싶어 이랬을 때, 아니면 뭐 내가 여기를 가보고 싶어라고 했을 때, 그 돈 없는데 조금 뒤에 해야 되나? 뭐 이렇게 하면 가난한 사람. 그리고 그걸 지를 수 있으면 그 사람의 외연은 점점 좀 넓어져요. 그리고 그거는 딱 필요할 때가 있어. 그 필요한 시기가 있다니까요. 저한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답사방 같은 거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외국 성지순례도 가니까 제가 이렇게 공지 같은 거를 이렇게 올리거든요. 같이 가실 분? 이러고 가면 꼭 뭐 바빠요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가자 했을 때 갔었어야 되는데 놓치니까 갈 기회가 없네요. 없지. 누가 그걸 계속 옆에서 띄워주나? 맞잖아요. 그러니까 형편이 괜찮으면 그냥 질렀겠지. 근데 형편이 좀 알딸딸한 거지. 형편이 아예 안 되면, 알딸딸하지 않으면 판단도 안 해. 갈까 말까를 안 해. 아예 안 가. 그런데 중간쯤에 걸려 있으니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다음에 하지 이랬던 거지. 그런데 딴 사람들이 갔다 와서 이렇게 또 막 하면 또 귀가 팔랑거리면서 나도 가보고 싶은데 이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 그게.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저도 그런 걸 느끼거든요. 패키지도 한 번씩은 다 가봐야겠다,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유행이 있어요. 이게 우리 같은 사람이 구체구 이런 데 안 가봤거든요. 거기는 자연 보러 가는 데니까 우리 같은 사람 별 관심이 없어요. 안 가봤더니 어느 날 보니까 나만 안 갔어. 내 주변에 다 얘기를 하는데 나만 쩔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패턴이 있어요. 장가게가 유행할 때가 있고, 뭐 태양산이 유행할 때가 있고, 사람 많을 때 가야 돼. 그래야 사람 구경도 하고 욕도 하고, 그게 재미예요. 그게 재미예요. 그러니까 재미라는 게 꼭 뭐 호젓하게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래서 훨씬 즐겁게 살 수 있는 거. 그래서 지르고 싶을 때 지를 수 있는 정도, 그건 복이 있어야 돼요. 복이 있어야 돼요. 복 없는 사람의 특징과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돈이 생겼을 때 누가 뭐 이렇게 야 이번에 뭐 주식 뭐 한다는 뭐 너도 들어갈래? 이러고 들어갔더니 올라가는 사람. 복 없는 사람은 야 그 땅 오른다더라 했더니 허허 내가 내 자식 좋은 일을 시켰구나. 금생에는 쉽지 않겠다. 이게 이런 생각이 드는 있어. 그게 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좋은 무기예요. 황금 갑옷을 두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모든 안 좋은 것들은 사라지고, 부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는데, 불교를 믿었을 때 좋은 거, 아직 자라나지 않은 선, 좋은 것들은 증장한다, 발생한다. 그리고 이미 생겨 있는 선은 증장한다. 그리고 이미 발생해 있는 악은 줄어든다. 그리고 아직 생기지 않은 악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저는 그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거야말로 행복의 진함이 아닌가. 진함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기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거기서 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쪽 3장,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을 떠난 수행은 존재하지 않는다. 복이 없으면 수행 자체도 못한다. 제가 복이 없어서 유학을 못 갔다니까. 너무 슬프지? 그때 만났으면 여러분들이 저를 유학을 보내줬을 건데, 나도 슬퍼. 나도 슬퍼. 그래서 또 이제 우리나라 특징이 뭐냐면, 또 나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나라의 그 사대주의적 특징이거든요. 불교 공부도 영어로 해야 있어 보여. 진짜야. 되게 웃겨. 근데 문제는 제익 지조 교수님도 이제 미국에서 버클리대를 나와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 불교 가르치는 선생 자체가 없어요. 뭐 있겠어? 없어. 그래서 지도 교수님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자인인데 힌두교 하는 분이에요. 그 말을 듣고 내가 여기까지 나온 말은 뭐였냐면, 그럼 외도잖아. 이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사실 불교를 배우러 외국에 가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본에 간다거나, 뭐 중국에 대만에 간다거나, 뭐 중국에 간다, 이건 이해가 되는데, 아니면 뭐 인도 쪽에 간다, 이해가 되는데, 사실 옥스포드에서 불교를 뭘 배우냐고. 미국이나 이런 데서 뭘 배울 게 선생이 없다니까. 그리고 있어봐야 한 명이에요. 제대로 못 배우거든. 그런데 우리나라로 돌아오잖아. 그런 분들이 다 교수가 됩니다. 놀랍지. 놀랍지. 그래서 나도 그때 갔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약을 팔 때 훨씬 막 있어 보이게. 몰라. 그때 돈 들여서 갔다가 짜증나서 왔을 수도 있어. 우리 또 그 유색인종 무시하고 이런 거 잘 못 참거든. 잘난 척하는 맛에 살고 있는데 거기 가서 저 백인들이 저 흑인보다도 우리를 쩌리로 보고, 그 다음에 저 멕시칸 이런 애들보다도 그런 혼혈보다도 밑으로 보는데, 그 밑에서 참 살기 쉬웠겠나 싶은 생각은 있어. 총알이나 많으면 아예 좋은 지역으로 가서 총알을 지르면서 살면 되는데, 총알도 없고 쩌리면 좀 슬프지. 그렇지 않을까? 그랬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결론은 국뽕으로 그래서 신앙과 관련된 이야기 잠깐 해드리도록 할게요. 절에는 한 달에 몇 번 절에 가야 할까요? 한 달에 한 번도 잘 안 오더라고. 불교 인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부처님 오신 날 등 달면 불교 인구에 그게 기독교는 개신교는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야 되는데, 불교는 띄엄띄엄 가거든. 그리고 스님들이
뭘 안부나 이런 게 없어요. 고지서를 보내지. 마치 적십자하고 비슷해. 불교하고 적십자가 상당히 비슷하거든. 해주는 건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좀 우리한테 관심이 있느냐, 그건 아니고 고지서가 나와. 이렇게 기도비 고지서 이렇게 해서 그것도 약간 무성의하고 촌스럽게 만듭니다. 그게 특징이야. 그게 특징이야. 그렇게 해서 만들어. 그렇게 해서 자주 오느냐? 아니, 자주 오지 않아. 가끔 생각나면 가끔 한 번씩 와. 그리고 이제 성의 있으신 분들이 한 달에 한 2번 오면 굉장히 열심히 오시는 겁니다. 참 잘했어요. 2번 오시면 굉장히 열심히 오시는 거고, 매주 와요 이러면 이거 보통 아닌데. 포교당 같은 데는 아침 예불 너무 충실하게 가지 마세요. 제 도반 스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있어. 자기가 포교당을 하나 했는데 아침에 새벽 예불 때 꼭 한 분이 오신대. 그래서 너무 힘들었대. 자기도 하다 보면 좀 빠지기도 해야 되는데 너무 이게 무슨 철석 같은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계속 오시는데 미치겠대.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놀러 갈 때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몸 무거우면 쉴 수도 있는 거고, 안 오면 뭐 매일 쉬는 건 아닌데 사람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근데 너무 이렇게 뭐 칸트가 시간 맞춰놓고 이렇게 산책하듯이 똑같이 오신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제가 스님 입장으로서 얘기하면 한 분이나 2분 오시는 게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힘듭니다. 특히 이게 잘 따라해주면 모르는데 소신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엇박자를 놔. 미치겠다니까. 있어. 그리고 하다 보면 이게 너무 잘 외워져서 신묘장구 대단한 이런 거 쫙 한 대목씩 이렇게 건너뛰는 경우도 있어요. 깜빡하고 이렇게 뛰거든. 근데 뛰었는지를 몰라. 이게 다 외워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가 맞춰주면 되는데 자기는 꾸준히 간다. 내가 수정할 때까지. 그래서 기도 엇박자 나면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한두 번씩 나가시는 절은 꼭 기도를 스님들에게 맞춰주세요. 좀 작게 해가지고 맞춰줘. 그리고 스님이 이렇게 숨 쉴 때, 스님이 이렇게 연불을 하다가 숨 쉴 때는 목소리가 끊어지잖아. 그때 더 뚜렷하게 해줘야 돼. 같이 숨 쉬면 안 돼. 그러면 딴 생각하다가 어디까지 했는지 몰라요. 어디까지? 야, 이거 나 어디까지 했는지 잘 몰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도반 스님이 특단의 조치를 했대. 나중에 딴절을 소개시켜줘. 나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저절로 좀 가라. 저절로. 그래서 이런 분들 참 장하신 분들입니다. 장하신 분들. 그런데 혼자서 계속 오지 말고 누구를 데리고 오든가. 그래서 근데 이게 띄엄띄엄 온 게 되게 재밌는 현상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기독교가 절단이 났고, 쟤네는 이제 계속 모이는데 못 모이게 하니까. 불교는 생각해 보니까 계속 비대면이었었어. 비대면이 상당히 커. 그리고 우리가 발전한 게 교회보다 사찰이 발전한 게 뭐냐면 온라인 이체. 우리는 왜냐면 고지서를 발송하고 온라인으로 받았거든. 근데 교회는 자꾸 그 앞에서 봉투에 헌금 봉투가 있고 그 봉투에서 넣어서 넣어야 돼. 이래서 절단이 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계속 문제 일으키고 할 때 불교도 약간 타격을 받았는데 별로 큰 타격이 없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니까 계속 안 왔어. 계속 안 왔어. 그리고 스님들이 이번 기회를 틈타서 밥을 안 줄까? 요즘 그런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 느꼈지? 여러분들 지금 암암리의 그런 작전을 지금 하고 있어. 요번에 코로나 핑계 대고 계속 밥을 안 주고 부처님 오신 날도 밥을 안 줘 보니까 편하거든.
지금 아하하하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재밌어요. 그래서 절에는 그렇게 근실이 안 오지만 그래도 근실이 안 오지만 올바른 마음가짐을 자세를 잡고 저는 사실 초하루 보름에 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한 달의 시작과 중간에서 자기를 이렇게 뭐라 할까 반듯하게 하려고 하는 물론 사람이 계속 반듯하게 살 수는 없죠. 그럼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 그렇지만 과증 물탄계라고 허물이 있으면 고치려고 하는 노력들을 계속 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한 번씩 잣대로다가 재주면 빗나가지 않고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불교의 5대 명절이라고 있어요. 불교 5대 명절 뭐냐면 부처님 오신 날 4월 8일 부처님 오신 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성도제일 12월 8일. 옛날에는 12월을 나벌이라고 했어요. 사냥하는 달. 그러니까는 음력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농사가 다 끝나고 눈이 내려 있는 거야. 그러면 사냥감들이 쉽게 말해 산짐승들의 발자국이 노출되고 그 다음에 걔네도 먹을 게 없으니까 눈이 덮이니까 그래서 민가 쪽에 이렇게 조금 더 가까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때 사실 걔네가 불쌍한 건데 요즘 같으면 먹이를 줘야 될 건데 그거를 냅다 사냥을 해서 먹었어요. 그래서 12월을 나벌 사냥달이라고 불렀어. 그래서 12월 8일 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거든요. 인도는 뭐 더울 때는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랑 기후가 다르니까. 그래서 12월 8일 날 그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는데 그 부처님 깨달음을 얻으시는 그 전에 죽을 드셨죠. 죽을 수자타라고 하는 이제 여성분이 그게 위대한 착각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수자타가 이름은 아닙니다. 선생녀, 선을 생한 여자, 선을 행동한 여자라는 뜻이니까 이름은 아닌데 사람들은 이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건 절대 이름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처님이 그 당시에 지금 깨달아야 될 상황에서 죽준 사람한테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오? 이런 거 했을 리가 없거든. 지금 내일이 지금 상황이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러면서 막 마지막 최후의 수행에 돌입해야겠다 막 이러고 있는데 고맙소 낭자 이건 아니거든. 그래서 이름 밀 확률은 없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사람이 굉장히 고마운 사람인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이제 이름이 없는 것보다는 뭐라도 있는 게 나으니까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녀, 선을 행한 여자 이렇게. 그래서 그 수자타가 원래는 이제 부처님인지도 잘 모르고 그때는 이제 부처님도 좀 상태가 안 좋았지. 내가 유학 못 간 것처럼 깨달은 것도 아니고 깨달은다는 보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결과론에서 보니까 참 드라마틱하고 극적이고 이러지만 그 당시에는 진짜 아유 이게 뭔가 싶었겠지. 그래서 수자타 같은 경우도 당신이 부처님인지도 모르는 거고 그냥 자기가 목장주 딸이었는데 풀이 잘 자라고 가축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큰 우리식으로 말하면 선앙당 나무 같은 데다가 이렇게 죽을 올려놓고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듯이 우리도 예전에 시골에 가면 마을에 그 당나무들 이런 데다가 이렇게 해놓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루는 가보니까 부처님이 그 앞 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수자타가 맨 처음에는 나무신인가 뭐 이랬다는 그런 썰이 있어. 썰이 그렇게 해서 이제 공양을 올리고 그래서 우유죽을 드시고 깨달음을 얻으시기 때문에 12월 8일 날 성도제일 날 성도절에 철야하는 문화가 있고 원래 사찰에서는 그게 나중에 없어진 이유는 절이 도시절들이 다 없어지고 산해절만 남아서 철야하러 갈 수가 없어요. 갔다 못 옵니다. 갔다 못 옵니다. 지금은 뭐 가능할 수 있지. 하지만 예전에 그 불가능하거든요. 민가에서 멀잖아. 어떻게 가겠어. 다 걸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고려 때까지는 도시절들이 굉장히 많았으니까 그렇게 절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새벽에 죽을 줍니다. 그거를 나팔죽이라고 합니다. 나팔죽. 나벌 8일에 먹는 죽. 12월 8일에 먹는 죽.
그래서 그 죽은 영양죽이고 오미죽이고 5가지 맛이 다 있고 칠보죽이고 대따 좋은 죽. 동국세식이나 이런 데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풍습들이 있었다는 걸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그 두 번째, 부처님 오신 날은 생략한 거예요. 그거는 뭐 대부분 다 아실 만한 내용들이니까 굳이 말씀을 안 드린 거고, 성도제일, 그러니까 두 번째 성도제일, 이게 첫 번째 제일 큰 거는 부처님 오신 날, 두 번째 성도제일, 그리고 2월 8일과 2월 15일 2월에 두 번 겹쳐 있습니다. 그게 출가제일, 열반제일이에요. 출가제일, 열반제일. 그래서 출가제일이 2월 8일, 열반제일 돌아가신 날이 2월 15일입니다. 그래서 각각 그걸 기념하기도 하고, 그게 한 8일 정도 돼요. 2월 8일에서 2월 15일이니까. 그래서 그걸 출가 열반제일 기간, 대정진 기간, 이렇게 해서 그때 정진들을 하고 이렇게 수행을 했었던 문화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출가 열반은 거의 잘 안 쳐주고, 뭐 특별히 하는 데를 제가 잘 못 봤고, 부처님 오신 날은 다 하고, 부처님 오신 날은 다 하고, 그 다음에 성도제일은 가끔 하는 데가 있고, 이 4개의 명절을 부처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생사, 태어나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출가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길을 걷게 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라고 하는 깨달음을 이룬, 그러니까 정치인으로 얘기하면 탄생과 죽음, 그리고 정당에 입당한 거,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된 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4가지를 기념하는 게 4대 명절. 그런데 4+1이거든요. 그래서 5대 명절이 되는 거거든요. 동아시아로 넘어와서 불교 이전부터 있었던 조상숭배, 맨이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샤머니즘, 토테미즘, 애니미즘 뭐 이런 것과는 약간의 결이 다른 사람 숭배, 그게 매니즘. 우리 제사입니다. 제사 문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 얘기를 진짜 여러 번 했는데도 아직도 헛다리를 자꾸 짚고 쓸데없는 소리들을 막 했어가지고 내가 아주 미치겠는데, 제가 또 제사 전문 유튜버잖아요. 제사 유튜브로서 조회수가 제게 제일 많을 거예요. 다 수백만의 조회수를 가지고 있는 제사 유튜버로서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제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추모적인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 49제는 왜 하느냐, 뭐 천도제는 그렇게 댓글을 또 정신없는 놈들이 달아요. 제사에서 제자는 제비제자, 안으로 제자고, 불교에서의 제 49제 천도제는 밖으로 제자예요. 발음이 똑같은 거지 한자도 다르고 내용도 완전히 달라요. 불교에서 49제나 천도제나 뭐 생전예수제나는 이런 것들은 다 재개한다라는 뜻이에요. 몸과 마음가짐을 바로 해서 나를 바로 세운다라고 하는 게 첫째 뜻이에요. 밥 주는 게 아니에요. 귀신을 불러다가 밥 주는 게 아니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욕재개, 내 기준을 올바로 세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 기준을 이제 부처님을 기준으로 해서 세우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도 그렇게 세워줄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세워주면 그 돌아가신 분은 자기가 바로 섰으니까 좋은 데로 가는 거예요. 뭐 누가 빼주고, 뭐 염라대왕이 빼주고, 뭐 지장보살이 빼주고, 안 빼줘. 불교는 인과율이기 때문에 빼주는 게 아니에요. 임의로 빼주는 건 아니고, 내가 공덕을 쌓도록, 그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내가 우리 아버지야. 그러면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공덕을 쌓아줌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아버님을 위해서 경을 읽어주고 기도를 해드리는 걸로 인해서 그분이 각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각성할 수 있도록 그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거고, 그분이 각성하면 천도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 자체가 달라. 발음만 똑같아. 그래서 제사라고 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기제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제사 사무제 뭐 이런 거, 그거는 돌아가신 분이 새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먹을 게 문제가 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걸 주는 게 1차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동아시아에서 너무 한 2000년 동안 있으면 섞이다 보니까 불교에서 하는 게 마치 음식도 차려놓으니까 비슷해 보이는 것 뿐이야. 근데 내용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십구제 천도제, 그러니까 불교식 모든 제는 밖으로 제자, 유교의 모든 제는 안으로 제자. 이 두 개는 구분해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구분하고 싶으면 차례 또 다른 겁니다. 차례하고 고사는 또 다른 거예요. 이거는 범주가 또 다른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 다 얘기를 여러 가지 해놨는데 그거를 보실 분들은 좀 보시고, 영상이 길어서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행인 건 그렇게 안 보고 자꾸 딴소리를 하시는 분 때문에 내가 추석과 설에 매번 만들어. 약간 다르게 만들어. 그래서 그거 있고, 그 유교의 그러한 제사 문화, 안으로 제자. 그래서 저는 이게 발음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제사할 때 제를 밖으로 제자랑 똑같은 발음이 아니고 죄 발음이었다니까. 죄 약간 된 발음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죄주, 죄사 이렇게 했었어요. 발음 자체가 좀 달랐었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달랐었어. 그런데 나중에 이게 똑같은 발음으로 완전히 되니까 사람들이 한자를 모르시는 분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라고 밖으로 쓰면 머리가 좋은 천재 했는데 안으로 제자를 쓰잖아요. 그럼 하느님이라는 뜻입니다. 발음만 똑같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머리 좋은 놈하고 하느님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옥황상제 이런 거거든. 완전히 다르죠. 근데 지금 제사나 49제도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 완전히 다른 거예요. 룰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러한 제사 문화를 불교 쪽에서 약간 원용해서 불교의 제문화, 이렇게 재개하는 문화하고 섞어서 이렇게 잘 버무려서 만든 게 우란분절. 그래서 유교에서의 제사는 원래 직계만 지내고 자식이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지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람 제사 못 지냅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 제사 부모가 못 지냅니다. 불가합니다. 그리고 뭐 삼촌이라든가 이런 분 제사 불가능합니다. 이모가 나를 되게 좋아했는데 뭐 결혼도 하고 다 했는데 자식이 없어. 그럼 못 지냅니다. 가능한 얘기잖아요. 요즘 같으면 돈도 받아먹는 경우 있어요. 삼촌이나 이모한테. 왜냐면 자식이 없어가지고 갑자기 졸다가 상속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벌써 생기기 시작하더라니까. 제 주변에도 있었어. 그런데 이제 그게 조카들한테 다 내려가니까 n분의 1로 가니까 언간이 재산 많지 않고서는 별로 그게 집 한 채 있어갖고는 별로 영향가가 없더라고. 많이 받았으면 제가 숟가락을 좀 얹으려고 했지만 그런 분이 있으면 연락.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고 재산이 윗세대보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도 있거든. 그러면 이제 갑자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거 있거든요. 미국이나 뭐 유럽 얘기 보면 갑자기 무슨 큰 고모 할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상속 뭐 이런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그런 거 있었잖아.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게 가능한 상황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 외가나 친가에는 없나?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나한테 도움도 많이 주고,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게 혈연적인 정도 있지만 같이 사는 정도 있거든. 그러니까는 꼭 나랑 이렇게 혈연적으로, 부모가 혈연적으로는 더 가깝지만 할머니하고 더 친할 수도 있는 거고, 할머니 손에서 큰 분들 그런 경우 있어요. 그다음에 뭐 이모하고 더 친할 수도 있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 원래 집은 시골에 사는데 나는 서울로 나중에 학교를 왔기 때문에 계속 같이 살다 보니까 그쪽에 정이 있을 수도 있고, 가능한 얘기잖아. 지금 뭐 반려동물하고 더 가까운 사람들도 있는데 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친한정이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 혈연정도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끼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형제보다 가까울 수도 있어요. 진짜 친구, 이렇게 일생에 있어서 한두 명 있는 친구들. 가능한 얘기잖아. 진짜 친한 친구
구분하는 법 아십니까? 돈 꺼달라고 그랬을 때 안 물어보고 꺼주면 진짜 친한 친구. 액수 안 물어보고 쓰는데 안 물어보고 그냥 어디다 쓸 건데 이러면 아 내가 쓸 데가 있어서 그래 이러면 그럼 얼만데 이렇게 하면 친한 친구. 친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시험해 보지는 마세요. 배신감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 돈 얘기를 하는 순간 아무리 친해도 우리 아버지가 친구 간에 돈 거래는 하지 말래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렇게 그렇다 보니까 유교에 그게 이제 유교에서 제사 지내주듯이 지내주고 싶은 분들은 있는데 마음에 끼는 분들은 있는데 그분들을 못 지내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렇게 대신 직계들 외에 다른 분들을 다 넣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 분과 산 사람이 화합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우란분절입니다. 우란분절. 그래서 5대 명절이라고 하지만 4가지는 부처님 생애랑 관련된 직접적인 교조와 관련된 직접적인 거고 하나는 동아시아 문화의 동아시아에서 어떻게 보면 우란분절이 차지하는 게 동아시아의 불교가 정착하는 그러니까 인도 문화권에서 출발한 불교가 중국 문화권에 정착하는 가장 중요한 히트 상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대단한 히트 상품이냐면 5대 명절로 들어왔다.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원래 절자가 들어가야 최고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예전부터 계속 했었는데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은 일자가 들어가면 조금 떨어지는 거고 석탄절 불탄절 하듯이 들어가야 되는데 성도제일이라고도 쓰고 성도절도 씁니다. 성도절도. 그런데 출가절, 열반절은 잘 안 써요. 출가제일, 열반제일이라는 제일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 그런데 우란분절 있습니다. 우란분일 표현 없습니다. 우란분일이라는 표현은 없고 우란분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 다음으로 중요했던 게 예전에는 우란분절이었고 그 다음에 3번째가 성도절이었구나라는 정도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에 오는 날과 관련된 부분들 오늘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 3장 얘기를 좀 더 해드리고 그 다음에 4장. 지금 오늘 3번째입니다. 이게 6번 하는 거고요. 그래서 3장과 4장에 거쳐서 3번 더 해서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